변호사님이 국회 보좌진 출신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의원실 보좌진 출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의원 보좌진 출신인데 네. 한 3년 근무를 했었죠. 3년 근무했죠. 네. 두 명의 의원실에서 두 분의 의원을 모시면서 두 분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강용석 의원 말고 또 있었어요. 남경필 외통위원장실에 예.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한미 FTA 할 때 찐또백이었었네. 강선우 후보자 그 사태가 아직 사퇴는 안 했죠. 제 마음이 나와버렸네. 강선우 후보자 논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직도 이러한 사람이 있나?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너무 놀랐어요. 사실 예전에 뭐 15대 16대 때는 이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가 잘 안 됐고 네. 뭐 18대 19대 오면서 보좌진 갑질의 언론 보도가 조금씩 되면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국회 사무처 인사 예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게 논의되면서 제도가 많이 바뀌어 왔는데 예.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공천에서 21대 22대 국회에서는 많이 걸러졌는데 예. 정말 좀 황당하고요. 저는 의원 집을 간 적은 있어요. 저도 보좌진 생활하면서 한두 번 갔었는데 왜 갔냐면 예. 그 회식하다가 막차를 본인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뭐 맥주 한 잔 더 하러 간 적이 있던 것이지. 강용석 예. 그 전 의원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예. 제가 모셨던 의원 2명 강용석 전 의원이나 남경필 전 의원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가 어떻든 네.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저의 첫 직장의 상사이자 첫 직장이 이제 중소기업의 사장이라 볼 수가 있죠. 네. 9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비서실의 사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 네. 전 너무나 그 직장 상사로서는 최고였다. 똑똑하기도 하고 어떠한 뭐 직원들 대우해주는 이러한 인성 문제나 저희한테 반말로 뭐라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상사를 모셨다. 강용석 의원이나 남경필 의원이 네. 내가 보기에는 나의 첫 직장 생활에 20대 중반의 직장 생활에 최고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행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강선우 보좌진 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기 고친 적 없으시죠? 그럼요. 음식물 쓰레기 버린 적 없고. 그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도 이러한 사람이 있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일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볼 때는 본인 일정 혹은 본인 정책 혹은 이렇게 국회 일을 물어봐야지 본인 개인 일을 그 변기가 고장 났는데 그걸 왜 지역 보좌관한테 물어봅니까? 그러한 자체가 좀 황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지금도 제가 알기로 보좌진들하고 많이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 보좌진들하고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 거취를 놓고 나서 민주당이 뭐 분열하고 있다, 쪼개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친 게 아니라 다수의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잡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보좌관 출신 친명 의원들이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보좌관 출신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느꼈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좌진이 느꼈을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표하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는 분들의 의견을 분명히 청취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피해를 당했다 말씀하시는 분들 이건 좀 약간 피해 호소인 느낌도 나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좀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다라고 말씀하셨다.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나가라. 얘기를 했나요? 공개 저격을 했나요? 이 그 분위기가 보좌진 출신 국회의원들, 특히 보좌진을 최근까지 했던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이 민보협이던 뭐 혹은 뭐 그 국민의힘의 보좌진 협의회던 그런 분들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그렇죠.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 이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이거 누구라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느낌의 그 보좌진 출신 의원들이 움직인 걸 수도 있고요. 박지원 의원이 움직인 게 좀 가장 좀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거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방어 공세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뜨뜻미지근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빌어서 뜨뜻미지근하게 말을 하는 게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사실 월요일날 인사청문회 끝나면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뭐 정동영, 이진숙, 뭐 김영훈 등등 해서 다 묻힐 줄 알았는데 네. 강선우가 지금 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 사실 박지원 의원이 보통 이럴 때 할 말 없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 번씩 끌고 와요. 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렇죠, 주어를 그렇죠.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균열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오늘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게 네.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자진 사퇴 없다 이런 식으로 어제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어제 이제 홍보수석이 이규현 홍보수석이 자진 사퇴 없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좀 나오는 내용들이 대통령실에서 1+알파 낙마를 유력 거론하고 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거론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주말에 최종 결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최소 한 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알파를 요구하고 있다. 네. 예. 그 최소 한 명이 사실 이진숙 후보자일 거다라고 지난주에는 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근데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어제까지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발표한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많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기류가 있다고 했는데 홍보수석의 공식적인 입장이 변화가 없다, 기류가 없다. 우리가 지명을 했으니 임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없습니다. 그 당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그 관련 개별적인 의원들이나 혹은 이따가 후술할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의견이 나오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당 지도부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보다 당에서 후보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모양새가 좋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이게 좀 희한한 것이고요. 낙마 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 아직 그런 결정을 할 단계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슬슬 흘리고 있긴 한데. 이게 핵심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살짝, 한 건데 이게 아마 주말 사이에는 공식적인 입장이 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오늘 윤호중 인사청문회는 사실 특별히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까지도 그냥 강선우 후보자 기사로 갈 거예요. 강선우 70%, 이진숙 30%로 갈 겁니다. 사실 김영훈 장관 후보자, 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그런 것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6적을 내걸었잖아요. 6적을 내걸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알파 혹은 적어도 3명 정도는 낙마가 돼야지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가 만약에 됐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안 된다. 이것도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현역 불패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배지 만능주의냐, 국회의원 만능주의냐라는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죠. 원내 핵심 관계자가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언론에 지금 저대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먼저 밝힌 얘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대로 낙마하면 강선우 후보자는 의원직도 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낙마하면 의원도 유지 못한다. 저 정도면 그냥 내부에서 저격당한 건데 저건 의원직도 못한다. 의원직 못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 이런 말은 좀 자중하셔야 되는 게 한 국가의 국론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이냐 한 국가의 국론이냐 이거를 철학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안 하면 굶어 죽습니까? 그 국회의원 안 해도 그동안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갑질하는 분이 만약에 장관으로 온다? 여가부 장관실에 있는 여가부에 있는 300 몇십 명의 직원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이죠. 또 여성 가족의 정책에 대한 인생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평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낙마 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의 결단이지만 자진 사퇴는 당이 권유하는 일인데 아직 그런 결정을 할 단계라고 보지 않는다. 이 정도만 입장을 내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아마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송국건 본부장께서는 날아간다, 강선우 날아간다 보셨고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거라 보여집니다. 지금 왜냐면 이거 뭐 보좌진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도 났지만 국회 익명협회라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익명협회요? 네, 국회 익명협회라는 오늘 아침 그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 명이 있지 확인해보니까 1,510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투표 걸어갖고 92.7%가 낙마해야 된다고 거기군요. 맞아요, 거기입니다. 거기인데 국회 익명협회. 예, 근데 이게 국회라는 게 사실 21대 22대 국회는 거의 다 민주당 그 보좌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거기서 많은 투표를 했어요. 뭐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냐 투표도 하고 또 너 본인 소속이 어디냐까지도 투표를 최근에도 가끔 하거든요. 확실히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 소속의 보좌진들이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2배 이상 많고 대통령 투표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선우 낙마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강선우 낙마를 해야 된다가 92 투표자 중에 92%가 나왔고요. 어제 이제 그 국회 익명협회 방장이 공지를 건 게 강선우 퇴진 기원이라고 카페 그 카톡방에 아예 공지글을 걸었어요. 강선우 퇴진 기원. 그런데 그 1,500명이 있는 여야 현직이 많겠죠. 전직도 있고 전현직 보좌진 그러한 익명 카톡방에서 거기에 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데 강선우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쓱 보기에는 없어요. 많은 글이 지나갔지만 그래서 이러한 게 익명 기류가 이런데 익명 기류에서 이거를 소화기를 뿌리지 않으면 이 불이 실명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변호사님이 과거에 보좌진 출신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변호사님도 투표하셨어요? 저는 투표는 못했습니다. 이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저는 투표는 못했고 나중에 그 보도를 보고 다시 그 투표를 다시 찾아봤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의석 차이가 거의 1.8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회 익명협회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 차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92.7%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그런 민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이제 민보협 어제 이제 저희 방송에 국보협 황교안 회장님이 나오셨고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민보협 역대 회장들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 등 지금 당내 기류가 강선우 후보자에게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반면에 또 개딸로 대표되는 그 지지층에서는요, 이 보좌관 비난 기류가 아주 거셉니다. 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보좌관 반란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해서 밑에 이렇게 이름을 쫙 써놓고 그래서 친민주당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요, 지금 보좌관 반란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면서 저들은 미래의 수박이다. 저들은 미래의 수박이다. 수박 마시는데 수박이다라고 맹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뭐 지금 현직이 아닌 분들도 있고 전직인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고요.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는 그 윤호중 맞습니다. 윤호중 그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뭐 저거 띄워놓고 오늘 인사청문회 때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국회 보좌진 출신의 국회의원도 3선 이상 했고 행안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러한 글이 본인에 대한 이름을 빗댄 글이 올라왔는데 강선우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라는 거는 전체 공무원의 그 인사에 대해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 갑질 논란, 피해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전현직 회장단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장관은커녕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현재 회장 고건민 회장이라고 허영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춘천이네. 춘천 허영 의원실 보좌관이고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어요. 7월 초에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그 언론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반대하는 기류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민보협의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뭐냐 하면 아직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스탠스가 하나 남아있다는 것이죠. 현직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의 공식 입장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민주당 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결정이 있을 건데 아까 우리 송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회 보좌관들이 지위가 많이 향상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 만약에 내 딸 자식이 딸이나 아들이 보좌진 협의회에 있잖아요. 혹은 내 친구들이 보좌진에 있으면 야 너도 쓰레기 버렸냐? 야 너도 비대 고쳤냐? 야 지금 요런 약간 조선시대 노비로 지금 전략을 했기 때문에 너고 잘리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46명 잘리는 거 아니야? 야 너도 고소고발 당하는 거 아니야? 야 말 조심해 이렇게 지금 전략을 했기 때문에 동지적 관계와 상생 관계까지 올라왔다가 한순간에 추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입장문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렇게 뭐 온라인 글에 그 개딸 지지층들이 보좌진들의 반란을 내두면 안 된다. 저거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민주당의 정체성에 독이 되는 겁니다. 정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균열이 발생하려면요 이런 식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것 하나부터 이제 좀 신중해야 되는데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변호사님하고 여러 가지 연락을 하지만 지금 강선우 후보자 추가 뭐 보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사실 뭐 거짓 해명,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병원 갑질 의혹까지 뭐 의혹이라는 의혹은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각종 추가 보도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요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국회 익명협회 카톡방도 있고 익명협회 뭐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전현직 보좌진들 사이에서 나이대별로 카톡방도 있고요. 지역별로도 있고요. 그냥 친한 사람도 있고요. 뭐 전획기수 뭐 상임위 친한 사람들끼리 카톡방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추가 보도가 뭐야라는 얘기가 왕왕 올라와요. 올라오고 한 몇 명 봤으면 바로 삭제하고. 왜냐면 강선우 후보자 가지고 고소고발을 한다고 지금 뭐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몇 개 봤거든요. 항상 차마 정말 시청자분들께 죄송한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못 드립니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가히 충격적이에요. 저도 파악한 게 몇 개 충격적인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 보좌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장 갑질 이외의 사원도 있습니다. 너무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하기 전에는 제보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제보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다음 주까지 정치 이벤트가 없다고 하면 지금 그 수해 복구 이외에는 사회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없다고 하면 다음 주까지도 강선우 후보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된 제보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떠한 중진 의원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갑질을 한 사람은 내가 한 행동이 갑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빵이 아니라 과자를 먹도록 하여라. 뭐 마리앙토 네트도 그렇게 그런 거죠. 그 본인의 행동이 뭔지 몰라서 아직 자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제보를 강선우 의원실에서 빨리 확보를 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갖고, 그리고 강선우 후보실 현재 보좌진들이 그거를 갖고 의원을 앉혀놓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해서 있다고 하면 자진낙마해야죠. 이거 정말로 그 임기가 아직 2년 반 남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식물의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의원실 보좌진이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의원실이 될 수가 있고 이 강선우 말고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갑질들 중에 유명했던 갑질은 사실 지금처럼 익명 카톡방 말고 제가 일했을 때 시절에도 보좌진들끼리 더 스텝이라고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익명 게시판을 만들어서 얘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의원이 막 글이 올라와요. 지금 나 백화점인데 의원이 자기가 차고 있던 명품 시계 백화점 가서 고쳐오라고 시켜서 백화점에 왔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백화점 직원이 검사하더니 이거 짝퉁 시계라고 하더라. 이거 의원한테 어떻게 보고하냐.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의원의 아들이, 의원의 친인척이 교회 전도사예요. 근데 이제 직원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의 사모가 김 비서관 뭐 이번 휴가 어디로 가? 해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니까 잘 됐네. 여름 성경학고 가면 되겠는데. 자기 자녀가 운영하는 그 전도사 캠프에 직원을 보내던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도는 글은 그런 걸 다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 낙마를 하는 게 저는 뭐 우리 모두가 보기에도 다 본인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고 또 의원실 식구들에게도 좋고 여가부 여가부 직원들한테 국민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게 낙마 사유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일부 이제 당내 뭐 원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
낭만 사유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기대가 뭡니까? 이거 처음 보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좀 가려져서 그러는데 그렇잖아. 이게 영화 속에 악당이 있으면은 그 두 번째 악당은 좀 가려지기 마련이지. 반사적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 좀 있죠. 착해 보이기 마련인데 뭐 악당이라는 건 아닙니다. 예시로 든 말입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라서. 그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참 논란이에요. 여전히 논란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 논문을 실어준 학회에서 모두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정작 학회장은 아직 판정 중입니다. 네. 문제 없다는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거짓말을 하는 게 국회 증감법에 약간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인사청문회법에도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본인이 거짓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속 취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의 카메라와 종이와 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강선우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발언에 대해서 거짓으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더 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문만이 뭐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닌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조정훈 의원이 어제 정말로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조정훈 형님이 조정훈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개인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육적인 철학을 한번 살펴보자. 특목고와 자사고가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근데 이진숙 후보자가 답변을 못해요. 장관하시겠다는 분이 그걸 답변 필요하다 혹은 필요 안 하다 혹은 아니면 조건부 필요 누구누구는 필요하다 누구누구는 필요 안 하다. 근데 아예 답변을 못해요. 특목고와 자사고를 모르십니까? 그냥 알고는 있다고 하는 답변을 못해요. 제가 보기에 자녀들을 한국에서 안 키워봤으니 USA. 이런 고민을 안 해본 거라고 보여지고요. 철학이 아예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변명을 하는 게 공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공교육은 경험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미국 장관 하시면 근데 거기에 또 조정훈 의원이 뭐라고 꼬집었냐면 미국 공교육 운운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안식년으로 1년 동안 해외에 갔을 때 1년 잠깐 자녀를 등록시킨 거고 실제로 불법 유학 보낸 거는 다 사립학교 보내지 않았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답변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쪽지를 갖다 주면 그걸 보고 이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 쪽지가 어떤 거였냐 뭐 그런 거예요. 엉뚱한 답변을 하라. 이런 조언까지도 있었다. 야,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메모지에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하라.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이 뭐 초등, 중등, 고등 교육하고 대학 교육도 하고 유치원 교육도 하잖아요. 교육부의 공무원 수가 모든 부처 중에 제일 많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수 때문에 또 건물 수도 제일 많아요. 건물 학교 뭐 창틀 하나 교체하는 것도 뭐 다 이건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디지털 AI 교과서입니다. 디지털 AI 교과서. 뭐냐면 지금 모든 부처는 한꺼번에 확 바뀔 예산은 없어요. 점진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게 교과서 없이 그냥 태블릿 PC를 다 지급을 해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하던가 AI 교과서를 하던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시범만 하고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다 지급한다. 또 유치원에게 지급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했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탄핵을 못할 것이다. 왜냐? 이 AI 교과서에 대한 이권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뭐 사실관계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분이 최근 20년 안에 대한민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뀌었어요. 이거 하다못해 그냥 뭐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녀를 한국에서 키웠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던가 혹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너네 교과서 디지털로 바뀐대? 한번 봤던가 하다못해 요즘에 학교 급식 모니터링도 갑니다. 가도 급식도 급식 중요하죠. 급식도 보던가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건축공학과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교수를 가지고 앉혀놨는데 이거 추천자가 누구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아까 송평론가님은 아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추천이 잘못됐으면 대통령실에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학도로서 토목학도로서 토목기사로서 사실 토목공학과 건축공학하고
교육학은 전혀 별개거든요. 예, 대학 총장을 하신 거는 예. 대학교 내의 운영 능력에 의해서 총장 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총장을 하신 거지. 요거를 이러한 분을 대학 교육부 장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댓글을 보니까 답변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청문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답변을 안 하면 청문회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원래 나오던 얘기는 여의도 쪽에 횡행하던 얘기는 일단은 이진숙 후보자는 날아갈 것으로 보이고 일단 총알바지를 하다가 화살바지를 하다가 주말쯤에 날아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갈 때 한 명 더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까지도 같이 가는 거 아니냐. 1 플러스 알파. 3명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 명 누구예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위험도를 따졌을 때 강선우가 위험하냐 혹은 그 이진숙이 위험하냐 김영훈이 위험하냐. 저는 한 명 날리라 그러면 저는 김영훈이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6번의 시도를 하고 김정일 조문, 조문하고 조문 신청하는데 천안함 사태가 2010년도에 있었고 연평도가 2011년에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조문하겠다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긴장 완화.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되게 위험한 분이 장관으로 오는 게 아닌가. 이제까지 이러한 사상 가진 분은 장관으로 오는 게 크게 없었거든요. 특히 노동부 장관. 그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분도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순위가 좀 밀려 있어요. 평시대로라면은 이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을 건인데 지금 순위가 좀 밀려 있는데 과거에 7년간 위장 전입하고 다운 계약서를 썼던 사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여기도 참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위장 전입으로 낙마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도 두 분 있었고 박근혜 정부 3분에 이명박 정부도 3명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윤진식 초대 산업부 장관이 위장 전입 사태로 낙마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장 전입은 애교로 그냥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진짜 저희도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워낙 앞차가 많이 밀려 있어서 절대 이게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룰 내용이 좀 많아갖고 제가 변호사님을 모셨으니까 그래도 법적인 부분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또 뭐 비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언론에 있는 그대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구차하네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적부심이 있습니다. 10시 15분에 있는데 요거 쟁점 뭔지 좀 저희 따져볼게요.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는 그 사람을 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고 기소를 하기 전까지 수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인데 그 안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영장 발부가 적합했냐, 적법했냐. 만약에 기소가 이유라면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면 보석 청구고 재판 전에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마 영장 발부가 적합했냐에 대해서 범죄의 뭐 중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볼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에 재구속의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구속에서 풀려난 사람을 재구속할 수 없다는 재구속의 제한이 있는데 계엄이라는 사실상의 동일한 사유인데 12월 3일 계엄을 발표하고 사실상의 동일한 사유인데 그 뒤에 있던 후속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 쪼개가지고 동일한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지난번 영장 발부의 주요 원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가 된 건데 그러한 행위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지금 와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현재 이미 재판도 진행되는 것인데 그 부분도 다툴 것이고요. 건강상의 문제도 다툴 거라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건강상으로 굉장히 문제를 호소하기 때문에 다툴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게 특검이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특검 구성원 중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예상했던 거는 잡아놓으면 구속을 시켜놓으면 조사가 원활히 되겠지. 근데 구속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에서 나오는 걸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기소를 할 것이냐. 그러기에는 특검이 똑같거든요. 특검을 했냐 안 했냐는 똑같아요. 이미 그 전에 공수처가 수사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풀려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10일, 검찰 10일인데 이건 특검이니까 2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미 지금 구속하고 며칠이 지났죠. 며칠이 지났는데 대통령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속에서 풀려나면 조사를 또 더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오히려 적부심에서 풀려나면 뭐 풀려난 것에 대해서는 뭐 판사님 의견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잘 알잖아요. 그 정치를 떼놓고 이게 통상적으로 봐도 구치소에서 피의자 구속 중에 조사 안 받겠다고 하면 피의자가 조사 안 받겠다고 하면은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왕 있어요, 왕왕. 재판 출정 안 나오겠다는 왕왕이 있고요. 많아요. 조사 안 하겠다는 거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견 조사라 그래서 접견 조사를 신청을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구치소로 와요. 저 종종 봤어요. 오면 거기 안에도 접견 조사실이 따로 있고 뭐 컴퓨터, 뭐 프린터기 다 있습니다. 조사하라고 있는 곳인데 거기도 그냥 난 접견 조사도 거부하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는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합당치 않은 이유로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에도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 다 거부해가지고 조사 없이 기소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문 조사만 5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견 조사를 5번을 했고 일반 뭐 범죄의 종류가 어떠한 행위 태양 양상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또 피고인의 지위와 형의 수용자의 보호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또 인권에 대한 규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검하고 약간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상호간에 그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 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거 인멸 부분은 좀 의문을 갖는 시선이 법조계에 있습니다. 이게 관료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막 경쟁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회유나 증거 인멸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좀 관측이 있고요. 요거 약간 관점이 변호사가 보는 관점하고 특검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요? 특검은 그 영장 청구서에 뭐라 썼냐면 변호사가 있을 때와 변호사가 없을 때 그 진술이 달랐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변호사가 없으니까 진술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거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 인멸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특검의 주장이고 저는 그 문구를 딱 봤을 때 변호사가 없을 때 진술이 바뀌었다고? 이건 특검이 회유했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제가 꼼꼼히 들어가는 이유가 변호사가 안 들어가면 경찰하고 검찰분들이 이거 다 어차피 처리돼요. 이거 어차피 다 처벌 받아요. 누구는 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죠. 기자의 시선에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 흘리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거 이런 식으로 흘리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적부심에서 좀 그 주장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속이 돼 있으면요 20일 안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구속이 수사를 용이하게 함에 있어서는 구속이 안 된 상황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셨고 사실 재판 뭐 길어지기로 치면 수사 길어지기로 치면은 제 얘기 어지간한 방송에서 안 하는데 어제 이제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그 최강욱이라는 그 전 의원이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5년 4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재판이 길어지려고 하면 이렇게도 길어집니다. 사실 인터넷에 글 써가지고 완전 허위 사실 유포한 거 아닙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말도 못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재판 다 끝내거든요. 근데 이거 5년 4개월을 끌어서 어쨌든 뒤늦게나마 정의사회가 구현이 되긴 됐는데 그 관련된 피해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심정은 5년 4개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재판이라는 게 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이제 무죄 확정 받았습니다. 무죄 확정 받았는데 한 번 재판 소요되면요 정말 장시간 소요됩니다. 특히 이제 재판을 당사자가 직접 끌려고 하는 아까 같은 그런 재판도 있고 한 번 또 이렇게 재판이 시작되면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재판도 있습니다. 삼성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도 사건도 컸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본인이 이제 특검을 했었잖아요. 특검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목숨을 끊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초를 본인도 겪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접견 금지에 대해서도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모스탄이 만나자고 하니까 지금 특검에서 접견 금지를 걸어놨어요. 접견 금지 이거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느냐? 저도 접견 금지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가족도 못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가족은 풀어줬지만 이게 접견 금지가요 원래 공범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뭔가 정말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이제 국가의 뭐 중대성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예? 이 위험이 있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만 이제 그걸 재판에 그 접견을 중지해 놓는 건데 지금 접견을 중지해 놨단 말입니다. 접견을 중지해 놓고 사실 모스탄 뭐 접견해봤자 10분짜리잖아요. 네, 일반 접견 10분입니다. 유리창에 놓고 네. 저는 모스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10분간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만났으면 보도도 더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놓고 그렇게 이걸 막아놓고 접견 제한을 하니까 편지로 쓰게 되고 그 기사가 더 커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구인 시도를 놓고도 구치소에 이런 식으로 특검이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묻겠다. 구치소에다 책임을 묻겠다. 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를 떼놓고 통상적으로 봐도 피의자 구속 중에 조사 안 받겠다고 하면은 강제로 데려가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일단은 접견 금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반 접견실은 다 녹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특검이 맞습니다. 특검이 약간 정치적으로 더 만약 이게 특검이 지금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다가 대통령께서 출석을 안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피의자 윤석열로 호칭을 바꿨어요. 네. 명칭을 바꾼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정치를 한다 보여지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접견 금지를 한 건데 약간 정치를 잘 못하는 거죠. 뭐냐면 접견을 허용해주고 일반 접견실 녹음되는 거를 녹취록을 따서 들어봐야지 이게 수사 기법 중에 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이 많은 범죄, 도박장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는 접견을 금지시킵니다. 공범들끼리 은어로 얘기해가지고 증거 인멸을 할까봐. 그런데 오히려 똑똑한 검사님들은 접견을 시켜가지고 그 녹취를 따가지고 은어를 밝혀내가지고 수사를 또 확대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특검이 보던가 그 검찰 공수처가 보는 게 무슨 그 선관위에 보낸 게 뭐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스탄 대사도 그러한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이걸 접견을 허용해가지고 녹취록을 따서 그거를 증거로 제출해야 되는데 근데 접견을 금지시키는 게 이거 좀 이해가 안 되고 접견을 금지시키는 게 아마 적부심에서도 특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겁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릴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지금 맞습니다. 이게 접견 금지라는 게 그리고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서로 알만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접견 금지 걸어놔도 할 말이 있으면 뭐 회유하고 싶거나 뭘 하고 싶다면 그럼 변호인 접견은 다 열려 있거든요. 변호인에게 나는 이런 생각이니까 가서 메시지 적어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맞아요. 편지를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뭐 이렇죠. 편지를 그 변호인도 서류를 전달을 하면 구치소에서 그 서류를 확인하긴 합니다. 증거소송 서류인지. 근데 내가 서류를 갖고 가서 보여주고 다시 내가 갖고 오잖아요. 변호인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받아 적고 오면 되기 때문에 무게만 다르기 때문에 접견 금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치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는 정말 치졸한 거죠. 치졸한 거고 그러면 뭐 구치소장이 그 구치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사지를 들어올려서 그 피의자를 뜯어내야 되냐. 이거는 형의 수용자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지를 들어서 뜯어낼 수 있는 경우는 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때 거기서 뭐 자해를 하던가 거기서 뭐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한테 소동을 벌이던가 그럴 때 특별사법경찰관들의 특사경들이 구치소 앞마다 있거든요. 가가지고 개호장비 착용하고서 뜯어내는 거지. 그 조사 안 나가고 CRPT 조사 안 나가고 출정 안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뜯어낼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좀 비열한 게 차라리 그 검사라면 이른 검사라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구치소장이 위반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책임을 묻겠다. 이건 뭐 정치적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좀 황당합니다. 지금 특검이 흘러가는 방향이 황당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접견 제한이라는 게 실제로 별 효과도 없는 것이고 뭐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거니와 뭐 특별수사, 특수수사라고 하죠. 보통 이제 특수통, 특별수사를 이제 특수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가 과거 이제 많은 피해자를 양산을 했고 뭐 나중에 무죄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그 국정농단 특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특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면 그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막고 그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특검 수사라는 게 유죄를 전제로 하고 아예 특검을 시작하고 성과를 내려고 수사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회장도 그렇고요. 나중에 무죄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 시절은 어떻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20만 원 배상 받았거든요. 그 수감됐던 시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물론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는데 좀 약간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인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의로운 특검이 되려면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불기소할 거 있으면 불기소하고 기소할 게 있으면 기소를 해야지 결과를 정해놓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기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짜맞추기식 시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뭐 특검의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진술이 많이 번복됐다. 그분들 법정에 나서 다 증인신문 할 거예요. 그럼 판사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하면 또 실체적 진실과 실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라 보여지고요. 다만 걱정되는 게 대통령을 구속해놓고 재판할 수 있는 게 6개월인데 아마 6개월이 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치 다 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추가 기소하겠죠. 외환죄로 추가 기소하고 뭐로 또 추가 기소하고 이러한 악습이 반복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 검찰 뭐 특검 조사 받을 때 조서를 뭐 작성을 했어도 이게 나중에 법원에 갖고 법정에서 부동의 해버리면 그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든 법입니다. 지금 검수완박한다고. 저하고 지금 뭐 재판하고 있는 다수의 뭐 최강욱 같은 그 사건 뭐 등등 해가지고 최강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 사건들 보면은 이게 다 부동의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법원 갖고 다시 리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때 개정을 했었던 검수완박한다고 그런 것이었다.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뭐 구속적부심을 한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약간 뭐 전망하기로는 약간 뭐 풀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적부심의 그 인용률이 2023년, 2022년이 7%, 6%대입니다. 7%, 6%요? 그러니까 적부심을 했을 때 한 100명을 하면 6, 7명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 나온 사람들은 왜 나왔냐? 합의를 해서 나온 거예요. 어떠한 그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합의를 봐서 적부심으로 바로 나왔던 이러한 케이스만 나왔다 말씀을 드립니다.